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제62대 정치외교과 학생회 2교 대학생회장 김민수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강연과 공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역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통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월 항쟁의 현장에 계셨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이부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혁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와 사회 대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넘어 6월 항쟁의 정신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제62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2류 오늘 행사를 주관하게 된 인권연대국장 이해강이라고 합니다. 금일 강연은 인권연대국이 올해 진행해온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4월에는 대학교육연구소 이문희 연구원님과 노수적 열사 추모사업회가 함께해주신 노수적 열사 30주기 추모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5월 18일에는 5.18 기념재단 산하 5.18 국제연구원 연구원분이신 박경석 박사님을 모시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 강연 5월의 정신 연정에 닿다를 진행하며 공동체 정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증인이신 이부영 선생님을 모시고 6월 민주항쟁 기념 강연 및 공개 토론회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연사이신 이부영 위원장님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선생님께서는 영화 1987 속 수감자 역할의 실제 모델이시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언론인이자 민주화운동가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신 뒤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1974년에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동아통일을 결성하여 유신체제 아래에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1987년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의 축소,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정계에 진출하여 제14, 15, 16대 삼성 국회의원 지내셨으며 현재는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상임대표, 동아투의 위원장, 그리고 광복 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부영 위원장님은 2005년 MBC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배우 이대로님이 그리고 2017년 영화 1987에는 배우 김희성님이 연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민주화의 현장을 직접 살아오신 이부영 위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신 동문 졸업생 민주화운동에 했던 선배들, 그 사회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아까 여기 나온 제 사진을 보니까 나도 젊었을 때였구나.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밥한 늙은이가 여기 나타났는데 젊었을 때 사진을 거기다 들고 왔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살아가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만감이 교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 살아내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945년 우리가 해방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었지만 전범국도 아닌 한반도가 전범국 취급을 당해서 분단이 되고 전범이었던 나라는 온전하게 자기들 나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다시 한반도를 넘보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분단이 돼서 8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죄 없는 한반도는 분단이 돼서 지금도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같은 남북 민족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고 일본은 온전하게 자기를 지켜서 다시 한반도를 이렇게 견눈질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기들을 패전을 시켰는데 오히려 패전을 시켰던 일본은 점차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잃고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것을 고립주의라고 하고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런 시기가 오면 다시 또 미국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 역할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됐던 미국 패권이 점차 줄어들고 다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려는 시기에 우리는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사회자가 저를 소개할 때 잠깐 좋게만 얘기했어요. 저는 정과 육범에 좋게 얘기할 때 못 된다. 그렇게 자꾸 국가밥을 얻어먹게 되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도관 중에도 거기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교도관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또 행동하는 이런 몇몇 동지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때 나이가 좀 미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권 육범이라 되니까 여러 교도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 다 동생들이 있게 생겼다고. 제일 제가 이 75년에 동아일보에서 해직돼가지고 들어간 곳이 영등포 교도소인데 영등포 구치소인데 그때 서울대에서 오돌돌 사건이라고 해서 그 유신 체제 하에서 가장 큰 테러가 서울대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서울대에서 떼거리로 구속이 돼가지고 그 영등포 교도소 담당이니까 영등포가 서울대 교도소 아니에요? 저기 서울대 담당 교도소인데 거기 서울대생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직 만 20살이 안 돼서 대학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몇 잡혀 들어오는데 그 중에 박원순이하고 또 민동회장을 했던 정무죠, 부무관 그 사람들이 미성년이 돼가지고 내가 갇혀 있는 저쪽 방에 미성년 소년수들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 알게 돼가지고 저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살았어요. 오마이뉴스 사장으로 오염먹고 같이 살고
얼마나 이렇게 족구를 잘해. 날쌔. 와, 정말 그러더니 결국 저렇게 일을 내더라고. 사회에 나와서 언론인으로. 그때도 그게 날쌘 노래였더니,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85년 5.3 인천 항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제가 어떻게 나랏밥을 얻어먹게 돼가지고 영국에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있던 나하고 잘 아는 간부가 거기 와서 보안계장이라 하는 걸 하는데, 아, 형남 못해 먹겠어 누나.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저 서울대에서도 9학년이라는, 아, 이게 뭐 정말 이거 뭐 과격하게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친구인데, 그 교도소에서 말이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발로 교도소 철문을 쳐가지고 철문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걸 뭐라고 그랬죠? 파옥이라고 해요. 파옥. 감옥을 깨고 탈출하려는 거가 성공한 거예요. 문이 떨어지면 이 짓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보안계장이 나한테 형 나 좀 살려줘야 되겠다. 뭐야? 쟤들 좀 어떻게 좀 말려달라. 그래서 걔들 좀 다 불러내요. 이거 얼마 한꺼번에 불러내서 뭐가 불만이냐 그랬더니, 이 파쇼의 앞잡이들 저희들이 물리쳐야 된다고. 교도관들은 파쇼 앞잡이라는 거야. 야, 지금 저기 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목이 다 떨어지게 됐어, 너희들 때문에. 정말이에요. 감옥문이 벗겨지면은 거기 교도소장서부터 보안과장이 다 목이 날라가요.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안계장이나 보안과장하고 얘기 안 되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뭐 저희들 밖에 감옥에 나가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나가나 저렇게 나가나 밖에만 오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더라고. 지금 저 사람들도 풀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너희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책들 좀 다 읽어주면 좋겠다. 그때 그 책 가져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뭐 혁명론 이런 거예요. 그걸 넣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그 발 눈 안 차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 책만 읽는데 왜 더 눈을 찹니까? 책만 보고 싶은 책 보고 그러면 되죠. 책을 다 넣어줘 버렸어. 아마 책 넣어준 거를 더 위에서 알았으면 그래도 목이 나갔을 거예요. 다 넣어주고 그 사람은 조용하게 됐어. 근데 그 고맙다고 저를 그 보안계장이 부르더니 형 큰일 났다는 거야. 뭐야? 이 나라 망하겠습니다. 박종철 군을 고문해서 죽인 그 남영동 대공수사단 그 수사관들이 진짜 배기들이 셋이 따로 있고, 이건 직접 그 고문해서 죽인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 큰일 날 일 아니야 이게. 수사기관이 사실을 조작해서 진범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잡아준 거예요. 그래.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뭐가 그래서 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공직자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썩어빠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가 망하게 생겼다. 분노를 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 그 자네가 나 만난 일 없어 이때까지. 그러니까 나 만나 면접 입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렇게 있어. 그때 좀 놀라더라고요. 놀랄 거 없어. 자네한테 아무 피해가 안 되게 할 테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 세부적인 걸 취재를 하고 이래서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다른 동생들을 시켜라. 이 사람은 관계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편지를 해서 3번을 내보냈어요. 뭐 거기 관련된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가져갔던 사람들이 그 세 개를 연달아 다 그 사람들 도망자니까 듣고 있다가 바로 또 이 명동성당으로 전할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다음날 잡혀버렸어요. 전병용 전 교도관 이런 사람. 그때는 고문해서 사람 죽일 때니까 그걸 주머니에 넣은 채 그 사람이 잡혔더라면 뭐 어떻게 됐을지는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텐데 온전히 다 전해져서 5.18 7주년 네. 그게 명동성당에서 김정은 신부에 의해서 폭로가 돼가지고 그냥 확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 안기부장도 바뀌고 내무장관, 경찰청장 다 바뀌고 그 남영동 대검분실 그 박철원 유명한 사람이죠. 대검 경찰 그 사람은 구속이 되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밑바탕에서부터 흔들리는 걸 보고 이것이 역추적이 돼서 내가 다시 잡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들은 사실은 뭐 대학 다닐 때 그냥 뭐 대문화 좀 하고 뭐 그랬다 군대 갔다 와서 그 동아일보라는 데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 언론은 뭐 여기도 그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아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니까 그렇지만 그 언론이 제대로 못 되면요 사람이 숨 쉬는 공기가 깨끗해야지 그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탁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병이 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그런 거거든요. 언론은 이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맑은 공기와 같은 걸 제대로 기능을 할 때 거기에 뭐 간섭을 하고 조작을 하고 부정부패를 하는 걸 숨기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병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뭐 몇 번 붙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 윤석열 정부도 겪어보시고 문재인 정부도 겪어보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겪어보셨지만 그 각각 정권에 따라서 언론을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의식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을 그렇게 변들게 만들면 그것이 결국 그렇게 정권이 언론에 간섭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정권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옆으로 자꾸 새어나가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 써놓은 그 텍스트를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텍스트대로 하면 좀 재미없어요. 교과서만 읽는 거니까. 그래서 옆으로 새어나가고 본질적인 얘기는 그냥 몇 마디 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80년 동안 분단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사 다 공부하셨죠? 다 아시죠? 왜 다 아시냐 그러니까 예라고 안 해. 우리가 고조선이 있었고 뭐 흔히 그 뒤에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그 삼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 삼국 시대는 아마 그 지역별로 만들어진 그런 국가였을 거예요. 북방은 고구려고 동쪽은 신라, 서쪽은 백제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당나라와 협력한 신라에 의해서 하나로 신라로 통일됐는데 그때 북쪽에 고구려 유민들과 그 말갈족이 세운 게 발해였죠. 그래서 우리는 발해와 신라를 그 2개 국가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발해가 이렇게 몽골 뭐 이런 쪽에 망하고 한반도에는 이제 신라만 있다가 신라가 고려로 이렇게 되면서 고려도 발해하고 이렇게 두 개의 그 왕조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뒤에는 한반도 안으로 우리 민족의 영역이 좁아지면서 그 고려, 조선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이 일본에게 패망한 다음에 최초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두 개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로 80년을 살아왔어요. 이게 우리가 그나마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고려와 조선, 그게 한 근 1000년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 뒤에 정말 그 남북이 분단돼서 정말 오래간만에 남북이 분단된 두 개 국가로 지금 살아오는 겁니다. 아직도 뭐 여러분들은 분단돼서 벌써 80년 그 세월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분단 이전에,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고려, 조선의 시대, 조선 왕조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긴 역사였는지 짐작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단된 80년의 역사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오줌 누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긴 역사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분단된 이 역사가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겠지만 지금 분단된 이후에 태어나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분단된 것이 오래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영속되는 거 아니냐. 뭐 분단돼서 사는 거지 뭐가 어쩌다고 자꾸 그 하나가 되겠다고 그래. 역사가 어쩌고, 역사가 반맥여져? 뭐 이런 식의 그 천박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억지로 뭘 통일을 하려고 그러냐.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우리 역사,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왔던 우리 문화나 역사를 지속시켜 가자는 건데 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까? 갈라진 게 어떻게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사정을 보니까 이때까지는 그 북쪽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쪽이 통일조국의 완성 뭐 이런 것이 그분들의 북쪽의 존재 이유 같았어요. 그러다가 88올림픽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세계 통상국가의 상당한 그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서고 그러면서 북쪽이 어느 틈엔가 그 자기들이 시대를 유지해오는데 명분으로 삼았던 통일 국가의 성취라는 그것을 슬그머니 걷어들였어요. 여러분들도 그 우리 정치외교학과니까 외교사를 보시면은 1956년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반둥에서 그 당시 그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반둥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 중국의 주울레, 그 에집트의 나세, 유고슬라비아 티토, 그리고 북쪽의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반둥회의라는 반둥정신이라는 걸 만드는데 어느 강대국에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비동맹 제3세계를 형성한다. 그게 그때 마침 제2차 세계대전에 독립국이 되던 이전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어요. 반둥정신이라고. 한번 가서 찾아봐요. 인터넷에도 나올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북쪽의 국제적 위상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1960년에 고려연방제라는 그 방안을 내세워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고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궁지에 몰렸었죠. 거기다 군사 쿠데타 자꾸 일어나고 자유혁명을 또 군사 쿠데타로 뒤바꿔 그랬는데 이 북은 그 대신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굉장히 그 위기를 많이 느끼고 더 결정적인 거는 1965년 66년 이때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6.25 이후에 북쪽은 누구와도 실전을 할 수 없었는데 한국군은 베트남에 가서 실전을 체득하고 많은 군인들이 생기고 지휘관들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때도 아마 북쪽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70년대가 지나서 박정희 독재가 끝나고 5.18 전두환 독재가 다시 시작됐을 때 북쪽은 이 남쪽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군사적 포압으로 내리누르니까 국민들 민심으로부터 유리가 되고 이래서 자기들에게 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부터 5.18 광주 항쟁이나 이런 이후에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이 대중화되고 학생들 사이에도 넓어지면서 이 그 저항이 집단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87년 6월 항쟁. 물론 그때 박종철 군이 희생이 됐고 이한열 군이 그 연대 앞에서 세상을 뜸으로써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됐고 그것이 전두환 독재, 군사 독재를 끝내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저는 그때도 또 국록을 먹게 돼서 감옥 안에 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6월 항쟁의 불씨가 되는 그런 조그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해직 기자로서 비록 해직이 됐지만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취재를 해서 내가 실릴 그 신문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알려져서 공표가 되면은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취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까 그런 위험이 있었다고 했지만 역추적이 돼 들어오면은 감옥 가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그게 성공이 돼서 뭐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죠. 교도관들도 있었고 보안계장 같은 간부까지 협력을 해줘서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87년 6월 항쟁이 성공이 됐을 때도 일찍 나오지를 못했어요. 여기 노회장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그 이듬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특사로 풀어놓더라고요. 그전에도 전두환이가 또 그 엉터리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사람한테는 내가 특사로 풀려나. 그것도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와보니까 또 그 노태우도 군사 독재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 나중에 보니까 무태우 소리 듣을 줄 아는데 이게 좀 전두환하고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어서 그랬는지 그 사람은 남북관계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이산가족 상봉을 성취시켰고 또 더 크게는 88 올림픽을 성공시켜가지고 그때 우리 기업들이 중공업화 또 전자공업 같은 게 발전이 되면서 수출기를 찾아서 굉장히 기업인들이 애를 쓸 텐데 국교도 수립이 되지 않았던 중국이나 동유럽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공장을
국교 수립도 하기 전에 막 들어갔어요. 그건 굉장히 큰 공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88올림픽과 그 수출 기업들의 대거 국제 진출, 이것이 아마 오늘 한국의 이런 보도 산업 이런 것에 바탕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군사 독재에 이렇게 큰 편이었지만 노태우의 그런 그 당시에 공로라고 그럴까 이런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뒤에 굉장히 그 친해진 분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이홍우 전 국무총리였는데, 그분이 노태우 쪽을 설득을 해서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의 통일 방안으로 처음 채택했어요. 그거는 바로 북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의 실체를 인정하고 둘이서 공존하고 서로 앙앙거리고 싸우지 말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모시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문익환 목사님이 89년 4월 3일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우리 민간인이 이런 통일 방안을 생각한다라고 그때 민통년, 전민련 쪽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북쪽에 알려서 북쪽도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문익환 목사님이 민간인이니까 국가의 수반인 김일성과 합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민간하고 어떻게 국가 수반하고 하니까. 그래서 허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외상. 그분을 통일 기구에 위에 있었는데 그 문익환 허담을 남북 공동선언을 했죠. 4.2 공동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국가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북 국가. 두 개의 국가의 실체를 서로 인정하되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의 잠정적 기간으로 이렇게 간다.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그런 합의가 됐어요. 그게 바로 2000년에 김대중, 김정일의 국가연합론 6.15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론. 그 시를 문익환 목사님과 허당 대표 사이에 합의가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갈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보다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서 전 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전자기업도 앞서고 또 자동차 같은 것도 세계 유수의 수출국으로 올라서고 있고 또 거기다 K-팝, K-컬처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서 북이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 조국의 완성이니 이런 소리 하다가 요새는 적대적인 북의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왜 저렇게 북이 수세를 옹졸해졌습니까? 조국 통일의 건설이라는 통일 조국의 건설이라는 거창한 걸 내세우던 그 북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물론 우리가 북은 주한미군이 이 남한에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했고 항상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문을 주둔해서 왔다 갔다 하고 북이 만약에 미국의 침공을 받아서 위협을 느낄 때 러시아나 중국이 북을 엄호할 것인가? 러시아나 중국이 자기들도 미국과 월등히 우월한 미국과 핵전쟁을 감수하면서도 북을 지켜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 스스로 핵무장을 하면서 국민들은 굶어 죽으면서 그러면서도 저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남쪽이
미국 때문에 핵무장을 하지 못해도 인류의 자동차 공업, 반도체 이런 걸로 비약적인 발전을 전 세계에서 K-팝이나 K-컬처를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북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격차로 남쪽의 국력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은 지금 원래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라면은 배급을 다 나눠줘야 돼요. 국민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게 그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배급을 다 하지 못해요. 이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이 뭐였어요? 시장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배급으로 채워줄 수 없는 생계를 시장에서 하다못해 부성비를 갖다 뭐 팔린다든지 그 땔감 같은 걸 산에 가서 해다가 뭐 시장에다 내다 판다든지 뭐 어디 도시에 좀 물건을 받아서 고무신 가게나 뭐 이런 걸 내도 판다든지 시장 경제를 차츰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먹살 방법을 좀 취하도록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그 당 간부들이나 이런 돈주라는 사람, 시장에서 돈 번 그 부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권력 상층부가 권력과 경제 그 돈 번 사람들이 뭐 유착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부당한 이런 그런 것을 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그쪽 주민들, 그쪽에서 인민들이.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 뭐 6월 항쟁도 그렇고 5.18 광주 또 촛불 시위 그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려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나서서 총 한 방 안 쏘고 사람 하나 죽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이 남쪽에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그 인민들의 역량, 남쪽 민주시민들의 역량이 북은 두려운 겁니다. 이런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 8.15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는 나라들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동아시아에서 이 분단된 남쪽에 섬 같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민주주의 역량이 다른 사람들 아닌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군사독재들을 물리치고 경제를 막 일으키고 이런 현실을 북은 이제 두 개의 국가론이라는 것으로 옹색하게 자기들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남쪽에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그 김대중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또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듯이 수백 명씩 평양에 올라가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랑하고 돈 많은 것처럼. 그랬던 시대는 아니에요. 이쪽에 무시무시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 시민 의식 같은 걸 아는 북쪽에서 이제 남한 사람들 거기 가서 돌아다니게 만들지 않아요. 지금. 그럼 좋다 이게. 그쪽이 그런 걸 못 받아들일 상황이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넉넉한 우리가 기다려줄게. 당신들이 그런 그 체제를 만들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게. 자꾸 안 한다고 만나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곧 돼요. 곧 돼요. 멀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끝나게 됐잖아요. 또 미국도 유럽도 우크라이나 지금 돕지도 않고 있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러시아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러시아의 인구는 굉장히 빨리 줄고 있습니다. 이 연해주나 동부 시베리아 이쪽에 그 일쿠스크, 바이칼로 이 동쪽에 시베리아, 동부 시베리아와 연해주 쪽에
인구가 한국과 러시아가 국교 수립을 한 게 1992년이었어요. 그때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죠. 북한하고 나와요. 그때 이 바이칼호 이 동쪽의 러시아 야네주까지의 그 인구가 850만이었는데 지금은 800만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쪽에. 근데 중국은 고속철도를 뭐 중국 내는 물론이고 신장이나 그 청해성을 넘어서 유럽 쪽으로 연결되는 걸 3개 노선이나 만들었잖아요. 1대1로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1대1로? 중국으로부터 유럽이나 아프리카, 러시아 이쪽으로 다 고속철도를 놓고, 그런데 러시아는 사실 여러분들 뭐 정치외교학과니까 넬친스크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 왕조가 시베리아를 점령을 부를 때 넬친스크 조약으로 이 동부 시베리아를 먹고, 맨 나중에 북경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열강이 때 중국을 막 갈라먹을 때니까 그때 연해주를 먹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동부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옛날 자기 영토였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언젠가는 다시 고토 회복을 하겠다. 옛날 우리 땅을 되찾겠다. 그러고 있어요. 14억이 넘는 중국이 지금 한 2억 정도 되는 러시아, 그 넓은 땅덩어리에 2억밖에 안 되는, 자기들을 잘못하면 중국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다. 이렇게 두려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그 뒤에 오국간섭이라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 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체코, 일본 이 5나라가 시베리아 출병이라는 걸 하죠. 레닌 그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일본이 시베리아 철도를 일본군이 점령을 해요. 우라디보스톡, 뭐 사하린스크, 그쪽 위에 있는 하바르브스크, 일쿠스크 여기까지 전부 철도를 다 점령해요. 시베리아는요 철도를 점령하면은 나머지는 안 된다. 지금도 보세요. 일본 사람 거르민이 없는데도 일쿠스크, 하바르브스크, 그 사하린스크, 우라디보스톡 영사관이 4개가 있어요. 우리는 3개. 우리 교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잡혀갔던 사하린도 일본은 사하린스크가 있어요. 거기 영사관이 있다. 뭐냐? 간첩 조직을 계속 운영해온 거예요. 그때 이래로 일본은. 일본 군인들이 그 있는 그 시베리아의 민족들, 무수한 민족들이 거기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그렇게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주국을 일본이 세운 거예요. 그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를 자기 영토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장춘이라는 데 있죠? 거기 일본이 만주 점령했을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신경. 일본 제국의 수도를 그리 옮기려고 했던 게 동경에 이런 데서부터. 아직도 일본은 만주국이 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피해의식이 있어요. 자기 국토, 철도를 다 점령을 해서.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절대 그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이 러시아 철도 전철화, 고속철화 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들어오고의 원칙 아니에요. 누굴 원하는? 사우스코리아. 이미 러시아 당국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은 시베리아 철도 고속철화 이런 거에 러시아와 합의를 했었어요. 우린 그렇죠. 북이 우리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적대적 두 국가로 좋다. 우리 기다릴게. 그러고 시베리아 고속철화 하는데 들어가면서 북쪽 사람들 나와서 거기서 함께 돈 벌게 하고 독자가 아니지. 우회 접촉입니다. 접촉.
빨리 뭐 직접 하고 아무한 참도 안 할게. 그리 나와서 돈 벌고 같이 시베리아에 너희들 땅 투기하고 싶으면 해라. 건설하고 싶으면 해라. 나와. 그 넓은 데서 우리 조상이 놀던 데서 함께 남북조가 같이 놀자. 뭐 이렇게 좀 배포를 이렇게 갖고 좀 가야 돼요. 러시아는 기다리고 있어. 빨리 전쟁 끝나게 기다리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를. 그럼 지금서부터 우리 판리로 광복 100년, 한 20년 남았죠? 그러면 광복 100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남북이 그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서 그 광복 100년을 그때 그러고 앉았을 건가? 아니면은 두기 싫다고 그러니까 좋다. 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뭐 조금 뭐 이렇게 남북 간에 뭘 하자, 광복 100년 하자고 저 이상하네, 저 또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넌 도대체 빨갱이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일본하고 미국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미국도 자꾸 아시아에서 물러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은 지난날 일제시대 때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세계가 알아주질 않아요. 이제는 일본을 한번 실패한 제국 아니에요. 일본을 이어받아서 미국이 동남아나 뭐 전 세계 쪽에 패권과 노릇을 하다가 그 패권이 이제 쓰러지게 됐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해요. 태평양과 대서양 두 개 큰 바다가 미국 대륙을 지켜주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번영을 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남북 아메리카 다른 나라들은 관심 쓰지 마. 이게 바로 그 미국의 고립주의, 원로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그 세계 패권국으로 전 세계를 미국 손아귀에다 놓고 흔들고 그랬던 거에 지금 태평양과 대서양 안으로 지금 다시 원래 자기들이 누렸던 고립주의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근데 미국이 없이 일본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있는데 그 패권을 행사한다? 그나마 일본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것 같아요. 일본 안에서 지금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고 속으로는 굉장히 논쟁이 지금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그것이 일본이 앞으로 세계에서 할 만주 침략을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대한민국을 무릎 꿇릴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중국을 어떻게 하겠어요? 객관적 그 현실 자체가 일본이 지난날 일본 제국 시대의 꿈을 다시 꾼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일본을 오히려 더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는 것을 일본 자신도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미국에게 지난 한 80년 우리를 분단해서 미국 패권의 최전초기지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그 전초기지를 유지하냐 마느냐 하는 걸로 소련이 뒤에 있고 미국은 또 직접 참전을 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휴전으로 다시 38선 그 뜻이 DMZ를 이렇게 정전이 됐던 건데 이제는 그런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 통일은 못 되더라도 서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정도까지 이번 광복 100년 2045년 정도까지는 그런 정도 서로 이렇게 적대하고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이런 정도까지 20년 정도 세월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없겠냐. 물론 그때는 나 뭐 축구 없을 거예요. 아니 85살인데 그때까지 살 생각해요. 우리 110살까지 사냐고.
그럼 못 살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을 우리 그 기성세대가 지금 태어날 그 젊은이들이나 지금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당신네들이 좀 더 평화롭게 살고 남북 간에도 이렇게 화해롭게 살아야 될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지금까지 요만한 요걸로 서로 대립하고 탁 빨갱이, 뭐 하행 이러고 싸움만 이 못난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정도는 넘어서는 시대를 만들어보자. 그거 정도는 넘어서보자.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별난 걸 하고 있어요. 광복 100년 국민통행이라는 걸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그 광주의 윤공희 대주교님, 그 양반이 지금 103살인데 지금도 우리 준화가 가서 만나면은 그저께 만나봤어요. 근데 뭐 그런 노인네들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광주도 빨갱이로 몰리는 걸 다 물에서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선배로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내가 102살 먹은 분도 저렇게 애쓰고 말씀하시는데 뭐 85살짜리가 뭐 지가 들렸다고 그럼 안 되지 않냐? 뭐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디도 아프고 그런데 그런 노인네 보면 아프다 소리도 못 하겠어. 그래서 좀 이러고 다니는데 오늘 저같이 몽상가다 뭐 이러고 또 얘기를 해요. 또 투철하게 민주화 운동에 그 이념에 투철하는 분들, 또 한국은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우익분들, 이런 분들은 저 이부영이 아무리 봐도 저 이부영 어영부영이 아니라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고,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그 미치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지 혼자 잘났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내버려 놔도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사는데, 만약에 저는 그 광복 100년 그 시대에 용하게 제가 살아남아서 110살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면은 그거 봐. 지금도 당신네들 빨갱이 하얀이하고 광복 100년인데 그러고 앉았을 거야?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요 얘기까지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 이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반발이 너무 클 거야. 저 사람한테도 득이 안 되고 나한테도 득이 안 돼. 요거까지 참아야지. 그걸 절제라고 그러잖아. 절제. 포용, 너하고 나. 공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 내 입장이나 내 말하는 행동보다는 말이나 행동을 여기까지는 얘기하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좀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존경받고 이런 그 종교인들이나 문화예술인이나 또 뭐 학계 선생님이나 뭐 언론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저 이 국민들한테 저 사람들이 양심을 지켜주면은 나라가 좀 정신적으로 균형을 잡겠다라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설교도 하고 강론도 하고 설법도 하고 이래서 좀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같이 무리를 하지 않게 광복 100년쯤에는 좀 만들어서 뭐 양식이 좀 통한다고 그럴까? 뭐 그런 정도의 세상을 좀 꿈꿔보자.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정권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중세시대 이 무서운 그 사제들처럼 남을 막 종교 재판으로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뭐 심해? 그럼 우리가 좀 물러설게. 이런 태도들을 좀 갖자고 하는데 노력해봐야죠. 그럼 하다 보면 또 어영부영 이부영 소리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 소리를 듣지 뭐 어때요? 네. 그래요. 저는 오늘 뭐 이러저런 준비를 좀 했는데요. 조금 더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니까 끝내야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새 젊은이들 참 똑똑해요. 재능도 뛰어난 것 같고. 근데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나친 경쟁 때문에 그 젊은이 제대로 꼭도 못 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그 잘못된 거는 좀 고치고 해서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한 얘기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이병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의 그 양식, 도덕, 즉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믿음으로부터 서서히 우리 민주주의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저희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고 국제적 이상도 높아졌지만 결국 민주주의, 즉 시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북 평화가 선결 조건임을 이부영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평화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고 우리가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이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폭력이 정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기본이 대화의 타협임을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또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이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강연해주신 이부영 위원장님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강연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할지를 광복과 통일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